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기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네. 조금 전에 김상 아나운서는 우유빛깔 그랬는데 예? 최지은 최장군 등장하니까 국방빛깔 장군이라. 아니, 오늘 약간 국방 밀리터리 룩으로 왔어요. 초록색 디지털 군복과 비슷한. 위장복 같다 정말. 그렇죠. 예. 군대 위장복 디지털 생겼어. 군복 네. 예, 비슷한 느낌으로 와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제 오늘 0시 기준 이제 39명 됐어요. 오늘은. 네. 수도권 교회 집단 감염 여파 계속되면서 뭐 연일 30명대, 4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매주 제가 이 시간에 나오고 있는데 네.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지난주에는 딱 나왔을 때 그 쿠팡발 네.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생겨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그게 좀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그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물류센터와 비교하면은 지금 상황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세 군데서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 때문에 5월 달에 고생했고 그리고 물류센터 있었고 이번에 이제 개척교회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전수조사를 못했어요. 너무 이제 그렇죠. 많기도 하고. 황금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서만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당시에 신고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지금 어딘가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 아직 남아 있을 것 같다. 네, 방역 당국도 그 가능성은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잡혔거든요. 네. 왜 쉽게 잡힐 수 있었냐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방역 당국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정은경 본부장이 진짜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딱 돌잔치 생기자마자 돌잔치에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검사 받으세요 라고 했고 검사 받았더니 그 물류센터 확진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즉시 물류센터에 또 전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물류센터는 이태원이랑 다른 게 물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기 있고. 때문에 이태원 집단 감염에 비해서 추적이 훨씬 더 용이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방역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 개척교회는 양상은 좀 다르지만은 이태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명부 확보가 어려운 거죠. 그죠. 명부 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파를 시켰는지를 추적하기가 물류센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계속 시간도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확진자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태원 클럽 감염이 이제 5월 초에 첫째 주에 네. 황금 연휴 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발 감염 있고 이제 개척교회 감염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다음은 또 어디 집단 감염이 될까? 이게 한쪽 구석에 또 우울해요. 네, 그 오늘 우울합니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서 리치웨이인가 그 건강식품 파는 그런 세미나에서 또 감염으로 지금 한 8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2시 뉴스에서 네, 전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5월 달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들 개인별로 조심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일상으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금 뻥뻥뻥 확진자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들 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단계 또 업체. 어떤 약한 고리에서 확진자들이 생길지. 그러니까 건강용품 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리치웨이가? 네. 다단계 건강용품 네. 업체에서 이제 관련 확진자가 최소 12명, 네. 12명인데 이제 서울에서는 8명,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또 뭐 다단계- 안양 뭐 이런 데. 다단계 업체 세미나 이런 것들이 얼른 생각해봐도
이제 좀 밀집 좀 소규모라도 소규모고 그리고 또 그 산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 계속해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다 또 주로 이제 연령대가. 어르신들 건강용품 그렇죠. 같은 거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 다단계 하는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군이랑 이제 접촉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앉으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하고 나면은 거기가 약한 골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런데 당하기 전에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난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랑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뭐 콜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뭐 개척교회, 클럽. 다단계 클럽, 그러니까 그리고 산밀이라고 아예 그냥 방역 당국 이름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밀접, 밀집, 밀폐 이런 조건에 자기가 경영하거나 혹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9909번님이 다음 주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궁금한 게요. 1번 화장실에 있는 비누 옆 사람에게 건네주고 씻어도 되는 거죠? 2번 학생 책상을 매일 닦아줘야 하는데 빨래비누로 매일 빨아둔 수건으로 닦아줘도 될까요? 3번 학생들 손 씻는 거 다음에 종이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은 안 되는 건가요? 비누는 뭐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비누 당연히 같이 써도 되고요. 비누 같이 써도 되고 소독은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알코올 농도 65에서 70% 이상의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닦아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집에서 뭐 걸라도 사실은 안 닦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손수건이라면은 가지고 다니시는 거 무방합니다. 저도 항상 저도 항상 손수건 가지고 다녀요. 네. 닦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전에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은 하여튼 열심히 닦고.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질병들을 걸리는 그 비율이 확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감기 되게 최근에 좀 뜸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거 손만 잘 닦아도. 5월, 6월 되면 감기 한 번쯤 걸리기도 하는데. 네. 감기 안 걸렸네 정말. 그러니까요.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코로나19 유행하는 동안에 잔병 치레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손소리 빵빵 치다가 걸린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치료제는 올해 안에 출시를 하고 또 국내 첫 임상이 시작된 그 백신은 내년 하반기쯤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 계획도 일단은 내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었을 때 또 대량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마음 한구석으로 좀 이렇게 밀어놓는 게 좋다. 여유를 갖고. 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프랑스의 나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하자.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하자. 이런 얘기를 프랑스 사람들은 안 되겠네. 프랑스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갑자기 말문이 최장군 아나운서 갑자기 저보고 아니 나 러시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 러시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스바시바. 그건 감사합니다예요. 그런가? 그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진우 아나운서가 갑자기 영국 유학 갔다 오더니 그 유머 이 개그 본능을 발휘하고 계시네. 감이 떨어졌네요. 이번 주에 치료제 중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항체 치료제라는. 여기 이 업체 주식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주식도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그 업체와 관계된 기업이 3개 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제약 유통을 책임지는 기업의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미국의 제약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제약사는 일상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완치자의 혈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군대 역할을 하는 중화항체라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네. 그 중화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감염된 환자에게 집어넣으면은 그 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화항체들이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항체 치료제도 있고 혈장 치료제는 뭐예요? 혈장 치료제는 뭐냐면 항체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그 중화항체만 뽑아가지고 만든 네. 게 항체 치료제고요. 예.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예. 완치자의 혈액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뽑아내지 않고요? 뽑아내지 않고 그냥 완치자의 그 네. 피를 네. 갖고 완치자의 피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정의용 본부장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브리핑 말미에 2번이나 그랬어요.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완치자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완치자의 혈액이 헌혈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혈장 치료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그러니까 혈장을 이용해서 만든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치자의 혈액이 많이 필요해요. 완치자 혈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치자들이 많이 혈장 헌혈을 해줄수록 혈장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커지는데요. 최소한 100명 이상의 혈장이 필요한데 지금 기증한 분은 12명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의 이 권고대로 본인이 완치자라면 좀 혈장 치료제에 많이 기증을 해주시고요. 항체 치료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아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경쟁 중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임상시험 들어갔고 일상 임상시험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는 아닌데 동물 실험을 해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동물 실험 결과가 어땠냐면은 유전자 조작된 마우스에다가 그 중국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성분을 집어넣었더니 쥐한테. 내 쥐한테 바이러스의 숫자가 확 줄어들고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은 증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서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수순을 밟겠죠.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서도 이번 주에 패럿이라고 하는 족제비에게 그 중국의 연구진과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킨 다음에 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집어넣었더니 바이러스의 수준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이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은 증상이 동물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유 수순으로 유럽의 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1상, 2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반반 나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뉘어요? 효과가 있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께.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지금 간에 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 네.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예. 분들이 있고 약을 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는 가장 고무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네.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도 하여튼 똑같은 치료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치료제 개발 중이다. 그리고 이 식약처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그 렘데시비르 몇 차례 이야기했었죠. 국내 제가. 수입 승인했다. 이제 수입을 하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효과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효과가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한 유일한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환자들이 막 많이 생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축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요? 혹시 막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15일 입원해야 할 환자를 11일로 단축하는 효과만 있어도 그게
병원의 부하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그렇죠.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름이나 가을에 찾아올 대유행에 대비해서 비축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당장 지금 확진 환자들한테 이걸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 렘데시비르를- 투여를 해도 될 텐데 중증 환자들 투여를 해도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축하는데 예, 좀 더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네네. 뭐 혹시 뭐 2차 대유행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때를 대비해서 네. 물량 비축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네. 렘데시비르가 알겠어요. 이 기자 코로나19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WHO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먹고 있다고 한 그 약 있잖아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름도 어려워. 하이드로시클로로킨. 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예, 이거 네. 임상 실험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WHO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이미 부작용이 심하고 의사들도 막 경고했잖아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이 됐거든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WHO에 지원 안 한다고 지원하는 막 그랬잖아요, 금액의 비중이 거의 10분의 1 정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면 WHO 직원도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 돼요.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코드를 좀 맞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도다. 네. 의학적인 것보다도 네, 답답해요 좀. 그러게 답답할 노릇이네요. 근데 진짜.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강 기자 그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 전화번호 몰라요?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 몰라요? 네, 이 기자 코로나19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 비말 차단용 그 마스크가 이제 판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실물 보셨어요? 저도 실물은 못 봤어요. 네. 실물은 못 봤는데 그 착용을 했던 기자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편하긴 하대요. KF94 뭐 이런 거보다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덴탈 마스크도 일단은 3겹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일단 2겹으로 2겹으로 만들었고요. 숨쉬기가 편하겠네요. 네, 숨쉬기가 그러면. 편하겠죠. 가볍고 숨쉬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일반 부직포랑 똑같고 이 바깥 부분에 좀 필터를 촘촘하게 해서 비말은 차단하면서도 훨씬 가볍고 숨쉬기도 좋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 쓰고 다니는 비말 네. 차단 마스크인데 네, 덴탈 마스크 아니에요? 네네 위에 맞습니다. 철심이 있고. 네네. 예.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직 실물은 못 보셨다고 네, 실물은 했죠? 저도 못 봤는데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한 500원에 판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당. 약국에서? 네. 한 장에? 근데 이게 장당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쓴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제 이런 거는 매일 우리가 바꿔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며칠 씁니다. 강 기자는 지론이 계속 빨아 써도 된다고 했어. 아니 저도 그래서 빨아 쓰기도 해요. 네. 말려서 쓰기도 하고. 네. 지금 청취자분 한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성함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왠지 설득력이 있네요.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강양구입니다. 강양구 기자. 어디 전남 목포 쪽에 출마하실 생각은 네, 없으십니까? 정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인재가 아니라 양구예요. 예. 이런 질문도 왔어요. 이것도 저도 궁금해지네요. 코로나 완치된 후에도 뇌 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서 후각이나 미각을 마비시키거나 뭐 이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합니다. 예. 겁나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코 후각이라던가 혹은 미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호흡기에 있는 뭐 후각세포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네. 폐 속에 남아서 그게 치료가 돼도 폐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2015년에 우리나라를 공격했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었어요. 네. 완치가 된 후에도 뭐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치된 후에 폐 기능에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심할 경우에는 폐를 망가뜨릴 수는 네네.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치가 된 다음에 그 후유증 때문에 뭐 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는 우리나라도 없고 중국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 애들 학교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러게요. 최지은 아나운서도 이제 아이들이 학부형이잖아요. 학교를 아이들 가요. 학교 가요? 어때요? 첫째가 이제 학교를 일주일에 2번 가요. 몇 학년이죠?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예, 어느 날 어떤 주는 월요일 목요일 가고 어떤 주는 수요일 금요일 가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막 날짜를 챙겨야 되고. 이거 강양구 기자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방법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건지. 근데 저는 그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최선의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도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네. 초등학생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몇 학년인데? 2학년입니다. 2학년. 이게 한 번 가요? 네, 그 한 번 학교는 가요. 한 번 가는구나. 이 학교는 한 번,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2번 가는 학교도 네. 있고 한 번 가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그 돌봄 공백을 좀 최소한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이게 2번 보내고 한 번 보내고 심지어는 매주 요일도 바뀌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라는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말도 못하고 마스크 계속 쓰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는 아이거나 네. 천식이 있는 아이거나 혹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들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죠. 아이도 답답하고 네. 부모도 답답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훈육해야 되는 선생님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를 가정에서 현장 교육시키고 보육하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러면 네, 오케이 한다며요. 예, 요새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어요. 된다면. 네,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근데 것도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지만 하지만은 또 저같이 또 맞벌이하거나 네, 이러면 맞벌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또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집에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그렇죠. 보내야 되는 심정에서는 네.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상암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엄마들 학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아이들 맞이하러 나와 계시더라고. 예. 최준 씨 같은 경우 맞벌이 하시니까 그런 부부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아이들 학교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돌봄 교실로 일단은 보냅니다. 학교 안에 네, 돌봄 교실이 돌봄 있어요? 교실로 이제 보내서 그럼 몇 시에 아이를 찾으러 갑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한 학교 시간을 한 4시 30분 정도에 예.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외할머니께서 또 아이를 또 데리러 외할머니가 가시고 5시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여러분이 이제 협업을 네,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요새 네. 같은 시국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장학사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다가 왔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좀 부정적이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치가 교육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방역에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그건 교육 당국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교육에는 도움이 되느냐? 사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로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접촉해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를 쉬는 시간 없이 한대요. 초등학생을? 아니 초등학생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죠? 7시간 어떻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고3 지금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야. 학교에서도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픽 쓰러져 잔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이들이. 아, 참.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육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냥 제가 조언을 드리면 어차피 교육 당국은 지금 등교는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년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다 배려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 나온 이런 지침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봤다. 그랬더니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현장에 맞는 방역 지침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위에서는 자꾸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케이스로. 학교에 네. 맞는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학교마다 학교장님 책임하에 뭐 자율성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자율성 같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실에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그냥 아이들을 2m씩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를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밀집 교실이죠.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1m 이상 떨어뜨리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떨어뜨려도 50cm 정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개별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학교의 상황에 맞는 좀 방역 지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하시고 갔습니다. 학교 얘기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또 예. 그리고 뭐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조만간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네. 승격이 돼요.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단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이긴 했지만은 인사 권한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랑 일할 사람들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뽑지를 못했었던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뽑은 보건복지부 거예요, 장관이 이제 해주면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금이야 좀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약간 그 주변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가 네. 그래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이 되면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하기 좋을 텐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기관이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뜻 맞듣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니까 네. 알짜를 빼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붙였더라고요. 무슨 알짜요?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 원래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알짜 조직이 있는데 네. 그 조직이 커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커지는 조직을 독립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떼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그대로 두는 걸로 개편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안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안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질병관리청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독립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정원이 907명인데 오히려 정원이 200명이 줄어들어요. 저기 기부가 가게 네, 되면 가면서. 국립보건원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직할로 내려가면 그리고 예산도 지금 8천억 원인데 네. 청으로 독립을 하면은 6,600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요. 참 이거 그 안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건 국회 역할이기 네,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도 다른 개정안들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건 좀 논의를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뭐든지 우리 국민 보건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강 기자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질병관리청의 권한이라던가 인원 그 정원이라든가 예산을 좀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독립을 시켜야 의미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네. 그 대통령께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에 걸맞게 정부에서 조직 개편안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인원도 네. 줄이고 이건 좀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그대로 현재 질병관리청으로 존치를 시키는 안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런 식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뭐 꼼수 피는 거네요. 이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건가요? 보건복지부랑 행정안전부 등에서 협의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하도 논란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 해명도 상당히 군색해요. 뭐라고 해명을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헬스케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만 다루고 전체적인 헬스케어 산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복지부에서 가지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관료주의입니다. 그리고 관료직을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하면 뭔가 돈과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적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안이 뭐 시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누구죠? 박능우 장관인데 박능우. 그분은 복지 전문가거든요. 네. 보건 쪽이 아니고요. 보건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을 내놨나? 모르겠습니다.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저 홍은동 그쪽에 있는 그거예요? 원래 홍은동에 있었다가 지금은 다 저쪽으로 내려갔어요. 어디로요? 오성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홍제동 사거리에 있었잖아요. 예, 홍제동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다 비워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비어 저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시민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강양구 기자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뭐예요? 아니 뭐 홍제동에 있는 거 그런 것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아니, 건물을 비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 뭐 시민청의 여러 가지 용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아, 그만하세요. 이제 홍제동 운동 그 얘기까지는 홍제동 홍은동 어딘지 알아요? 서대문구.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고요. 네. 그 스웨덴이 이 집단 면역 실패를 이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 나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네. 안 해서 근데 우리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일단 주변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망자가 인구 1,000만인데 사망자가 4,000명이 넘어요. 4,000명이 훌쩍 넘. 근데 그 4,000명이 넘는 걸 네.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면 주변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잖아요. 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그 세 나라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3배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고 집단 면역이 생겼느냐 조사해봤거든요. 네. 근데 집단 면역이 생긴 비율이 10%가 안 돼요. 어머. 7.8%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라서 그래서 그 스웨덴 방역을 책임졌던 사람이 자국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다. 사과하더라고요. 예, 사망률을 줄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얘기하시기를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광범위하게 퍼질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망자 4,000명 중에 2,000명 정도가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이상이.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받은 다음에 이런 뉴스들도 저 봤는데요. 처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었대요.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코로나 고려장. 안타깝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네요. 청으로 승격만 시켜주고 실질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행자부가 행사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청취자분들 딱 간파하셨네요. 네. 예, 반대 정확하게. 청원 중인 것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죠. 반대 청원이 복지부분들. 이미 올라가 있나 보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 청원 들어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네. 자, 강양구 기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